윤혜진은 55이었다. 간병인으로 일한 지 10년이 됐다. 병원, 요양원, 개인집, 여러 곳을 다녔다. 힘들었지만 견뎠다. 돈이 필요했다.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비쌌다. 간병알선소 대표가 전화했다. 혜진 씨,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어떤 곳인데요? 이번엔 좀 특별한 곳이에요. 조건도 좋아요. 혜진은 귀를 기울였다. 조건이 좋다는 말에 관심이 갔다. 어디예요? 서울 외곽 별장이에요. 전직대학교 총장님을 간병하는 거예요. 총장님이요? 혜진은 놀랐다. 지금까지 간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노인들이었다. 네. 하지만 가족들이 까다로워요. 말 조심하시고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럼 문제 없어요. 대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얼마 주는데요? 월 400. 숙식 제공. 400만 원. 혜진은 잠시 생각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며칠 뒤 혜진은 별장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렸다. 도시를 벗어나자 산이 나타났다. 공기가 맑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10분을 걸었다. 큰 철문이 보였다. 인터폰을 눌렀다. 간병인 윤혜진입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다.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오래된 저택이 보였다. 2층 양옥이었다. 외벽은 낡았지만 품위가 있었다. 혜진은 천천히 걸었다.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 현관문이 열렸다. 젊은 남자가 나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하지만 표정은 딱딱했다. 윤혜진 씨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서준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는 악수하지 않았다. 혜진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짐은 그것뿐인가요? 서준이 혜진의 작은 가방을 봤다. 네.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따라오세요. 서준은 앞서 걸었다. 혜진은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넓었다.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상장이었다. 한명수 총장 표창, 교육공로상, 학술상. 혜진은 그 액자들을 흘끗 봤다. 저희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서준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시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의 말투는 냉담했다. 명령하는 것 같았다. 방은 2층이에요. 아버지 병실 옆이에요. 서준은 계단을 올라갔다. 혜진은 뒤따랐다. 2층 복도는 어두웠다. 창문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서준이 문을 열었다. 여기가 병실이에요. 혜진은 안을 들여다봤다. 병실은 조용했다. 침대 하나, 의료기기들, 의자 하나. 그게 전부였다. 침대에 누운 남자가 보였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혜진은 천천히 다가갔다. 남자의 얼굴을 봤다. 그 순간 혜진의 몸이 굳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자의 얼굴, 주름지고 야윈 얼굴. 하지만 그 윤곽, 그 눈매, 그 코. 혜진은 알았다. 어릴 적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진과 똑같았다. 희미한 기억 속 그 얼굴. 어머니가 간직하던 낡은 사진 속 그 남자. 무슨 문제라도? 서준이 물었다. 혜진은 정신을 차렸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럼 시작하세요. 저는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서준은 나갔다. 문이 닫혔다. 혜진은 혼자 병실에 남았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남자를 바라봤다. 한명수, 전직 대학교 총장.
그리고 혹시 자신의 아버지? 혜진은 손이 떨렸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남자가 낯설지 않다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혜진은 총장을 돌보았다. 아침에 몸을 닦아드리고 약을 챙기고 침대 시트를 갈았다. 말이 없는 환자였다. 깨어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가족들은 드물게 방문했다. 아들 서준은 하루에 한 번 들렀다. 아침이나 저녁, 정해진 시간은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지를 잠시 바라보고 나갔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상태는 어때요? 안정적입니다. 그게 전부였다. 며느리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왔다. 이하연, 33으로 보였다. 날씬하고 단정했다. 옷은 고급스러웠고 화장은 완벽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미소는 형식적이었다. 혜진 씨, 아버님께 너무 많은 말을 거시지 마세요. 하연이 어느 날 말했다. 네?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의사도 아니고 감정이입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세요. 하연의 말투는 명령 같았다. 정제된 미소 뒤로 차가움을 숨겼다. 알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하연은 만족스러운 듯 나갔다. 혜진은 혼자 병실에 남았다. 총장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날마다 야위어 갔다. 하지만 그 윤곽은 여전히 익숙했다. 혜진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보여주던 사진. 젊은 남자의 얼굴, 웃고 있는 얼굴. 어머니는 말했다. 이게 내 아버지야. 하지만 우린 헤어졌어.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왜요?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어. 너는 아직 몰라도 돼. 어머니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혜진은 혼자가 됐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흐릿했다. 사진 한 장뿐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잊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늙고 병든 모습이지만 틀림없었다. 혜진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닮았을 뿐일까?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일까? 혜진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까? 밤이었다. 혜진은 병실 옆 작은 방에서 잤다. 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기 위해. 깊은 밤, 소리가 들렸다. 신음 소리. 혜진은 벌떡 일어났다. 병실로 갔다. 총장이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안 돼. 미안해. 그는 손을 움직였다. 허공을 더듬었다. 혜진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총장님, 괜찮으세요? 총장의 손이 혜진의 손을 꼭 쥐었다. 혜영아, 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혜영. 그건 혜진의 어릴 적 이름이었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하지만 학교 들어가면서 혜진으로 바꿨다. 아이들이 혜영을 놀렸기 때문이다. 총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총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손의 힘도 풀어졌다. 혜진은 그의 손을 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혜영. 그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까? 우연일까? 아니면 혜진은 침대 옆에 앉았다. 밤새 잠들지 못했다. 총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인가요? 하지만 물을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확신도 없었다. 다만 느낌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 왔다. 어젯밤에 문제 없었어요? 네. 괜찮으셨어요. 혜진은 거짓말을 했다. 혜영이라는 이름을 말할 수 없었다. 좋아요. 계속 잘 부탁드려요. 서준은 나갔다. 하연도 왔다. 혜진 씨,
병실 청소 제대로 하세요. 먼지가 보여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하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다.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점심시간. 혜진은 혼자 식사했다. 부엌 한쪽에서. 가족들은 식당에서 먹었다. 혜진은 초대받지 못했다. 간병인은 따로 먹었다. 혜진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게 그녀를 붙잡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혜진은 여전히 진실을 몰랐다. 총장은 깨어나지 않았다. 가끔 잠꼬대를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혜진은 답답했다. 무언가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다. 하지만 어떻게? 어느 날 오후 서준이 급한 전화를 받았다. 지금 회사로 가봐야 해요. 오늘 밤늦게 들어올게요. 그는 서둘러 나갔다. 하연도 외출했다. 친구 만나러 가요. 저녁 늦게 올게요. 집은 조용해졌다. 혜진과 총장만 남았다. 혜진은 병실에서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거실로 내려갔다. 아무도 없었다. 이 기회에 집 안을 둘러볼 수 있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거실을 살폈다. 책장, 소파, 테이블.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장 옆에 작은 서랍장이 있었다. 혜진은 다가갔다.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가득했다. 대부분 공문서였다. 부동산 서류, 은행 통장, 보험 증서. 혜진은 하나씩 넘겼다. 별로 특별한 건 없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편지 묶음이 보였다. 노란 종이에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혜진은 편지를 꺼냈다. 첫 장을 펼쳤다. 윤정이에게. 혜진은 숨이 멎었다. 윤정이. 그건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손이 떨렸다. 혜진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정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줘.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고 가문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은 혜진으로 하자. 내 피가 섞인 아이니까 돈은 계속 보낼게. 미안하다. 편지는 30년 전 것이었다. 혜진은 눈물이 났다. 그럼 정말 그가 자신의 아버지였다. 총장 한명수. 그는 어머니를 버렸다. 결혼한 몸이라는 이유로, 가문의 기대라는 핑계로. 혜진은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자신은 인정받지 못한 아이였다. 더 많은 편지가 있었다. 혜진은 계속 읽었다. 어머니에게 보낸 돈, 사과의 말, 변명. 모든 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편지는 20년 전 것이었다. 정이야. 이제 연락을 끊자. 우리 둘 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혜진은 잘 자라고 있겠지.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혜진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오래 살았다. 하지만 이 남자는 연락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혼자 자신을 키웠다. 가난하게, 힘들게, 그리고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남자는 그것도 몰랐을 것이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 편지 어디서 난 거죠? 혜진은 놀라 돌아봤다. 하연이 서 있었다. 언제 돌아온 것인가? 그냥 몰래 뒤지신 거예요? 하연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우연히. 거짓말 마세요. 청소는 거실 안 하잖아요. 하연은 다가왔다. 편지를 집어들었다. 훑어봤다. 그리고 혜진을 봤다. 혹시 당신이 그 아이예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마르고 목이 메었다. 불필요한 호기심은 곤란해요. 하연은 차갑게 말했다.
여기 일하러 온 거지. 가족 찾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만두시죠. 하지만은 없어요. 이 집안일은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하연은 편지를 서랍에 도로 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이 일은 서준 씨한테 말 안 할게요. 하지만 다음엔 없어요. 알았죠? 네.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하연은 만족스러운 듯 나갔다. 혜진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진실을 알았다. 총장은 자신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어쩌란 말인가. 그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죽어가고 있었다. 혜진은 눈물을 닦았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이 집에는 뭔가 더 숨겨진 게 있었다. 혜진은 그걸 느꼈다. 하연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며칠이 지났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일했다. 하연의 눈치를 봤다. 불필요한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다. 이 집에는 뭔가 있어. 하연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서준의 무관심, 모든 게 이상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혜진은 경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총장은 평소처럼 잠들어 있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삐삐삐. 익숙한 소리였다. 혜진은 시계를 봤다. 밤 11시. 곧 자려고 했다. 그때 알람이 울렸다. 삐삐삐삐삐. 급박한 소리. 혜진은 벌떡 일어났다. 산소호흡기였다. 빨간 불이 깜빡였다. 산소 공급이 중단됐다. 혜진은 급히 총장에게 달려갔다. 그의 얼굴이 파래지고 있었다. 숨을 쉬지 못했다. 총장님. 혜진은 기계를 확인했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 이상했다. 자동으로 꺼질 리 없었다. 혜진은 전원을 다시 켰다. 기계가 작동했다. 산소가 들어갔다. 총장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다. 혜진은 복도로 뛰어나갔다. 도와주세요. 소리쳤다. 서준의 방에서 불이 켜졌다. 문이 열리고 서준이 뛰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총장님이. 산소기가 꺼져서. 뭐라고? 서준은 병실로 들어갔다. 의사를 불렀다. 30분 후 의사가 도착했다. 총장을 진찰했다. 심정지 직전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하셨네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기계는 왜 꺼진 거죠? 서준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점검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가 떠나고 서준은 혜진을 봤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알람이. 기계를 만진 거예요? 아니요. 전 아무것도. 확실해요? 서준의 목소리는 의심스러웠다. 네, 확실합니다.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오늘은 쉬세요. 내일 얘기하죠. 그는 나갔다. 혜진은 혼자 병실에 남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이상했다. 기계가 저절로 꺼질 리 없었다. 누군가 껐다. 하지만 누가, 왜? 혜진은 기계를 자세히 봤다. 전원 버튼 근처에 희미한 지문이 보였다. 새로 생긴 지문 같았다. 혜진은 사진을 찍었다. 핸드폰으로 증거를 남겨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이 왔다. 평소보다 일찍. 어젯밤 일 들었어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나 봐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하연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다만 하연은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곤란해요. 알죠? 네. 기계 점검 철저히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하연은 만족스럽게 나갔다. 혜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뭔가 이상했다. 하연은 놀라지 않았다. 걱정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예상했던 일처럼.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누군가 걷고 있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를 봤다. 하연이 서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목소리가 들렸다. 작았지만 들렸다. 이제 끝났어요. 하연의 목소리였다. 확실해? 서준이 물었다. 네. 다음엔 성공할 거예요. 그럼 상속 절차만 남았어요. 혜진은 숨을 죽였다. 상속. 그들이 총장을 죽이려 한다는 건가? 간병인은?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확실해? 네, 제가 처리할게요. 대화가 끝났다. 혜진은 급히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들은 총장을 살해하려 했다. 어젯밤 산소기를 끈 건 하연이었다. 혜진은 확신했다. 총장은 살해당할 위기에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위험했다. 하연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혜진은 결정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다. 들키면 자신도 위험했다. 다음날 혜진은 평소처럼 일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하연의 움직임, 서준의 표정, 집 안의 분위기,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혜진은 총장을 봤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까? 혜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작게 속삭였다. 이틀 후, 총장이 세상을 떠났다. 새벽이었다. 혜진이 잠깐 졸았을 때 알람이 울렸다. 하지만 늦었다. 총장은 이미 숨을 거뒀다.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서를 썼다. 자연사입니다. 기저, 질환이 심각했으니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연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진짜 눈물은 아니었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됐다. 빈소가 차려졌다. 조문객들이 왔다. 대학 동료들, 제자들, 친척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다. 좋은 분이셨는데 명복을 빕니다. 혜진은 뒤에서 그 모습을 봤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다. 총장이 살해당했다는 걸. 며칠 후 장례식 날이었다. 혜진도 참석했다. 검은 옷을 입고 맨 뒤에 섰다. 간병인이었으니까, 가족도 아니었으니까. 영정사진 속 총장이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혜진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당신은 내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았죠.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다. 혜진도 떠나려 했다. 하지만 하연이 다가왔다. 조용히 속삭였다. 그 편지 없애셨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하셨어요. 괜한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연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혜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 총장을 죽인 여자. 하지만 아무도 그걸 모른다. 혜진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혜진은 별장을 떠났다.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정원을 지나 철문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버스가 왔다. 혜진은 올라탔다. 창밖을 봤다. 별장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연의 말대로 편지를 없애지 않았다. 이미 증거를 복사해 두었다. 핸드폰에도 저장했고 편지 사본도 만들었다. 그리고 산소기의 지문 사진도.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다.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버스가 도시로 들어왔다.
혜진은 경찰서 앞에서 내렸다. 가방을 메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원실로 갔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시죠? 살인 사건이요. 경찰관은 눈을 크게 떴다. 혜진은 모든 걸 설명했다. 편지, 산소기 사건, 하연과 서준의 대화, 그리고 증거를 제출했다. USB, 사진, 녹음 파일.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조사하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혜진은 번호를 적었다. 경찰서를 나오며 혜진은 깊은 숨을 쉬었다. 할 일을 했다. 이제 경찰이 움직일 것이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총장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살해당했다는 것. 그리고 혜진은 그의 딸이라는 것. 버스 터미널로 갔다. 표를 샀다. 강릉행. 바다가 보고 싶었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다. 버스에 올랐다. 자리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총장이 생전에 준 낡은 카메라 한 대가 들어 있었다. 어느 날 병실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 카메라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혜진에게 그가 준비했던 것일까? 딸에게 주려고. 하지만 끝내주지 못한. 혜진은 카메라를 쓰다듬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따뜻했다. 혜진은 카메라를 들어 창밖을 찍었다. 셔터를 눌렀다. 딸깍. 그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시작. 혜진은 속삭였다.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나로 살아야지. 인정받지 못한 딸, 버려진 아이, 간병인. 그 모든 이름을 벗어던졌다. 이제 그녀는 윤혜진이었다. 그저 윤혜진. 버스가 도시를 벗어났다. 산과 들판이 나타났다. 하늘이 넓었다. 혜진의 얼굴엔 오래된 그림자 대신 새로운 빛이 비쳤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자유로웠다. 처음으로. 핸드폰이 울렸다. 경찰서였다. 윤혜진 씨죠? 조사 착수했습니다. 증거 검토 중이에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혜진은 전화를 끊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총장은 정의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혜진도. 버스는 계속 달렸다. 바다를 향해. 혜진은 카메라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지켰어요. 당신의 명예를, 그리고 진실을. 그녀는 눈을 감았다. 평온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